네, 이제 이번 주차의 내용은 양생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지난 주차까지 체질 감별하는 방법, 체질별 성격의 특징, 그 다음에 뭐 체질별로 음식 어떻게 가려 먹는지, 음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차에 해드릴 내용은 이제 양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생법일 거예요. 우리 한약의 특징은 병보다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부에서부터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생각, 생활 패턴들에서 병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사라 그러잖아요. 뭐 의사, 뭐 변호사, 전문 직종을 보면은 뒤에 사자가 붙어 있어요. 이 사자라는 거는 스승사자인데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올바른 진단. 이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병이 생겼는지 그거를 진단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치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지, 어떤 치료 방법을 쓸지. 대부분 병원들이 이제 이 두 가지는 잘해요. 잘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소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티칭, 가르침이에요. 왜 이 문제가 왔고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할 건데 앞으로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한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왜? 문제가 내가 재수 없어서 그냥 생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뭔가 이 동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해드리는 내용 양생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체질별로 양생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공통적인 양생법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생법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섭생을 하는 방법. 수양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갈고 닦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섭생법이라는 거는 내 몸을 위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음식들 먹고 잠자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공통된 수양법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게요. 글씨가 좀 잘 보이나요? 네.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은 좋은 사람과 어울려 해야 하고 좋지 못한 사람과는 더불어 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기운이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기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이 좀 선하다, 악하다 이런 논쟁들이 예전부터 좀 오랫동안 되었었는데요. 자, 우리 선생님은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해요? 선하다. 본성은 선하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오케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맞습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어요. 순자 같은 경우에는 선악설을 주장을 했죠. 서양의 이런 그리스도교의 기본 바탕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다, 악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하게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취했고요. 맹자 같은 사람들은 선설을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선한데 자꾸 이런 욕심 때문에 악해진다. 뭐 이런 입장을 취했고요. 지금처럼 사람은 태어났을 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성삼품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악하게 태어나고 일부는 선하게 태어나고 또 일부는 교육에 의해 가지고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선과 악은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존재에 해당되는 센터, 세 가지 센터가 있어요. 자, 머리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척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몸은 조금은 진실한 편이에요.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이루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의 측면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내가 어떨 때는 막 되게 좀 기가 죽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기가 살아요. 이 기라는 측면은 우리 동양에서 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분, 어떤 감정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계속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랑만 있으면 내가 되게 기분이 가라앉아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건강할까요? 아무래도 좀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같이 있기만 해도 막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 같이 있으면 건강해요. 그렇죠. 그 기운이라는 거는 같이 있으면은 조금씩 이렇게 전염이 돼요. 왜 우리 친한 여자들끼리 같이 있다 보면 월경주기도 서로 비슷해져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같이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기운이 알게 모르게 몸에서 서로 교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악한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내가 만났을 때 기분이 나쁜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선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100% 부정적이기만 한 일도 없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100% 좋기만 한 일도 없어요. 좋은 일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요.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라 그래도 그 사이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해서 기왕이면은 그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일의 부정적인 측면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 건지 아니면 이 일의 긍정적인 요소가 뭔지를 바라보면서 살 건지 그거는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운이 많이 가라앉고 좀 움츠러들고 몸이 긴장이 돼요. 근데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좀 이완이 되고 좀 부드러워지죠. 우리가 질병이라는 거는 딱딱해지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 몸이 경직이 돼갑니다. 딱딱해져요. 왜? 몸 안에 물이 좀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관절들도 뻑뻑해지기 시작하고 피부도 뻑뻑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노화의 과정이고 또 질병도 급격하게 사람 몸이 굳어지고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거는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게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도 사람 생각이 한 군데로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딱딱해지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죠. 생각이 좀 부드럽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생각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는 내 몸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세 번째로 권세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인생을 왜 삽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려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면은, 일단 열심히 돈 벌어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돈 번다 하면은 뭐 하시려고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뭔가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하는 건데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빠져버리고 그 앞에 일단은 많이 벌자. 이게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공격이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런 권세, 재물만을 얻는데 지나치게 노력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루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애로운 부모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손이 돼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애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다들 아이들 키워보셨고 지금도 키우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저는 자애로운 부모가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봐도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신들 다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이제 줄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새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가 나라고 나의 어떤 자랑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어려서부터 어떻게든지 좀 경쟁해서 이기게 만들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이런저런 학원들도 많이 보내고 교육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의 본성은 놀고 싶어 하잖아요. 뛰어노는 게 아이의 본성인데 그거 잡아놓고는 이제 공부시키려고 하니까는 아이한테 계속 해가지고는 훈육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아이들을 좀 억지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이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 아이가 어떤 아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 실은 이런 판단은 사회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부모가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부모라는 거는, 자유로운 부모라는 건 어떤 부모냐면은 내 아이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 너 그래, 그래도 괜찮아. 어이구 내 새끼 괜찮아. 이건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평생을 건강하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러지 않은 사람들 요새 또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또 좀 따로 살게 되고 자주 뭐 연락드리지도 않고 혹은 부모를 평생 동안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 부모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서 내가 이래. 내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만 해줬어도 내가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평생을 부모를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요. 그 사람 건강할까요? 네? 나를 만들어준 사람, 나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내 부모로부터 만들어졌죠.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이 습관들,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다 영향을 받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부모를 부정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나인 것이 너무나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이렇다는 상황이 너무나 불만족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병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못 살게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못 살게 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싫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비롯됐냐? 부모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수용하는 거는 내 부모를 잘 모시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드리는 거. 그러면은 내 부모님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는 교만하거나 태만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이거는 태양인들한테 하는 얘기고요. 태만하지 마라, 이 얘기는 소음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급하지 마라, 이거는 소양인들한테 하는 얘기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거는 태음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체질들이 그런 성격을 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검소하고 부지런하며 스스로를 경계하고 건강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혀야 된다. 누구처럼요? 지금 있는 여러분들처럼요. 그래서 알아야지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를 때는 그냥 이대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뭔가 좋아지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지금 달라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달라지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들, 똑같은 생각들을 내가 계속 해나가고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습관들 그대로 계속 먹는 거, 잠자는 거, 활동하는 거 지금까지 똑같이 그냥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달라질까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가 바뀌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내 생활에 무언가가 하나가 바뀌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바뀌든지 내가 활동하는 게 바뀌든지 내가 잠자는 시간 이런 게 바뀌든지 무언가가 하나가 바뀌면은 이제 내 몸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기왕이면은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나가고 배워나가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일곱 번째, 술과 이성을 너무 탐하지 말아야 한다. 네, 여기 혹시 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다행히 안 계시네요. 이성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웃고 있는 분 두 분 계시고 네, 그러네요. 네, 우리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우리 몸의 차원이에요. 술, 이성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욕심입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사회를 이뤄서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디 멀리 외다른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절제, 뭔가 이런 그 사회적인 우리가 이래야 된다 이런 규범, 규칙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요.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지만 저 사람도 살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 규범들이 생겨나고 규칙들이 생겨나고 법이 생겨나고 그렇게 됐죠. 술과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다, 그럼 별로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 안에서 살고 있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자기 절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 절제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6번째, 남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 중에서 누구 미워하고 계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아버님 혹시 누구 미워하는 분 있으세요? 말 안 되면 다 미워요. 내 말 안 되면 미워한다니까요. 내가 요에 꼭 안 그러지만 난 미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질문한다면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네. 안 들으면 더 미워한다니까요. 그렇죠. 밉죠. 누구한테 얘기를 한 번 했어.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안 되면 미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말을 잘 들어야지 네. 말 안 들으면 되게 있다니까요. 배기 싫죠. 맞아요. 한 번 얘기했는데 2번, 3번 얘기해도 그래도 안 들어. 엄청 밉죠. 자, 근데 되게 싫어요. 그 미움 뒤에는 전제가 있어요.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는 전제. 그리고 내가 맞아, 내가 옳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탓하거나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비난을 할 때 그때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정말 그렇기만 할까? 과연 꼭 그렇기만 할까? 근데 대부분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할 때 그 비난은 자기 자신한테 한 번이라도 했던 비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한테 나 왜 이랬지? 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자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누군가를 볼 때 내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비난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언젠가 한 번쯤 그 비난을 나한테 했던 비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한 비난을 줄여간다는 거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은 내 자신을 조금은 더 잘 수용을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래 저럴 수도 있다라고 포용을 해주는 거는 실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남들을 좀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렇게 내 경계들이 조금씩 펴나갈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조금 더 내 건강, 내 마음을 평정 상태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9번째로는 덕이 있는 부녀를 공경하고 좋은 친구를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잘 대접하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우리가 경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자기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계 안쪽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폭이에요. 내 경계 바깥쪽은 내가 받아들이지 아직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보고 좀 뭔가 좀 마음에 걸림이 생겼어요. 그거는 이 경계에 무언가가 와 닿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경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돌멩이를 하나 던졌어요. 근데 양동이에다가 돌멩이를 던졌어요. 물이 확 튀겠죠. 나한테 다 튀어서 와요. 근데 넓은 호수에다가 같은 돌멩이를 던졌어요. 티도 안 나겠죠.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내 마음이 이 조그만 옹기 그릇일 때는 나한테 돌멩이가 날아올 때마다 물이 다 상대방한테 튀어나가요. 근데 내 마음이 점점점 넓어질수록 넓은 호수가 돼갈수록 어떤 돌멩이가 날아오든지 간에 내 마음은 잠잠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누가 제일 좋겠어요?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남들이 행복할까요? 일단은 내가 제일 행복하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내가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가장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이 되게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 한번 그냥 훈련하는 셈 치고 그거를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번 수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누가 편해져요? 내가 편해지죠. 그 사람을 보더라도 더 이상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게 내가 한 사람을 포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포용을 하게 되고 내 안에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포용이 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은 웅이에서부터 점점 호수로 자라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내 경계가 확대해 나가는 거, 이게 저는 인생에서 마음을 수양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10번째는 항상 멀리 듣고 크게 보고 넓게 탐색하고
깊이 음미하는 것이 좋다. 자, 넓게 멀리 듣는 거는 태양인들이 잘하죠. 크게 보는 거는 소양인들이 잘합니다. 넓게 탐색하는 거는 태음인들이 잘해요. 그다음에 깊게 음미하는 거는 소음인들이 잘합니다. 각 체질별로 그 사람들이 정말 잘 타고난 장점들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장점들을 내 장점으로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11번째로 배우고 듣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함에 있어서 치우치거나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편견이라 그러죠. 어딘가 한 군데 치우쳐져 있는 생각.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과연 옳지 않은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지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말이 조금 어려웠나요? 자, 우리가 무언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무언가 눈으로 보실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세상에 생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그리고 그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 그리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옳다는 거를 전제로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거를 보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경계 바깥에 그게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럴수록 내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고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2번째로 화를 내지 말고 항상 즐겁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자주 웃어야 된다. 자, 우리 몸은, 마음하고 몸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를 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내가 항상 이렇게 얼굴을 좀 찌푸리고 있고 좀 움츠러 있고 그러면 내 마음도 똑같이 따라서 좀 움츠러들고 가라앉게 됩니다. 내가 걸음걸이도 불량배처럼 걸어요. 막 이러고 걸어. 그럼 내 마음도 불량스러워져요. 자, 뭐 이렇게 학교에서 좀 불량하게 행동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걸음걸이만 이렇게 모범생처럼 걷게 만들어줘도, 옷 입는 거 좀 모범생처럼 입게 만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들이 바뀌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가짐 행동하는 거 요거 하나하나 바꾸는 게 자기 마음을 바꿔주기도 해요. 자, 내 마음 기분 좋게 하는 거, 웃기는 일 없어도 내가 일부러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팔짝 한번 웃어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한번 잠깐만 웃어볼까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항상 이렇게 찌푸린 얼굴 하고 있고 그러면은 내가 불편해요. 내가 불행하고 자꾸 내 기분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웃을 일 없어도 일부러 한 번씩 웃어보는 거예요. 한 번씩 웃어보고 나면은 내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동안 이렇게 억눌려 있던 내 마음도 좀 펴지고 내 몸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공통 수양법은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전 시간에 이어가지고는 이전 시간에 이제 수양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섭생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우리 체질별로 체질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면 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잘 보이나요? 네, 오케이. 첫 번째 혹시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1번. 1번 음식은 약간 배고플 정도로 소식하고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 네. 자기 먹을 양보다 더 많이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대요. 다른 동물들은 자기 먹을 양 보통 한 70% 정도만 먹는다 그러는데요. 사자도 함부로 이렇게 동물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배고플 때만 동물을 죽이고 자기 배부를 때는 눈앞에서 아무리 토끼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죽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만 자기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죠. 우리가 요새 뭐 해독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자, 해독이라는 게 뭐예요? 몸에 쌓인 독소들을 제거를 한다는 게 해독이에요. 자, 도대체 독소가 뭘까요? 뭘 얼마나 안 좋은 거를 그렇게 많이 먹었길래 이렇게 독소가 많이 쌓였다고 자꾸 해독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물고기들 키워봤나요? 물고기 어항 키워본 적 있으세요? 어항을 키우는 게 아니죠. 어항에다가 물고기나 뭐 이런 거 키워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잠깐 들어볼까요? 별로 없네. 우리 어항에 물고기 키울 때 어항이 갑자기 물이 이렇게 혼탁해져요. 우리 사람 몸에 한 70% 정도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몸에 독소가 쌓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몸 안에 있는 이 물이 혼탁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 안에 도대체 왜 이 물이 좀 탁해졌을까요? 우리가 사람 몸이 수분이 한 70% 정도라 그래요. 그러면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어항에 한 물이 70% 정도 차 있고 물고기들 한 30% 정도 되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헤엄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 몸속도 한 70% 물에 세포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몸에 독소가 쌓였다는 거는 몸에 이런 어항의 물이 지금 많이 혼탁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탁해질까요? 어항 키워봤을 때 어항물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경우 어떤 때가 있나요? 세월이 가니까 세월이 물 안 갈아주고 너무 오래 지나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물을 좀 갈아줘야 돼요. 소변 대변 좀 잘 보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제가 원하는 첫 번째 1등 이유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정답입니다. 물고기가 먹을 만치만 밥을 주면은 어항이 별로 그렇게 빨리 안 더러워져요. 근데 언제 어항이 제일 빨리 더러워지냐? 물고기가 먹을 것보다 밥을 더 많이 줘버리면은 그러면 금방 물이 더러워집니다. 자,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독소가 되느냐? 내가 소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은 게 다 독소가 돼요. 내가 당장 쓸 만큼만 먹으면은 다 소모하고는 사라지는데 내가 쓸 것보다도 더 많이 먹어요. 과식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몸에 남아요. 남아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도 하고 혈관 안에 떠다니기도 하고 요새 너무 많아졌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병들 되게 많아졌습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첫 번째,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치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조미료를 좀 덜 써야 돼요. 각종 조미료들, 우리 산업화가 돼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산업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산업이에요. 그렇죠? 우리 음식을 다루는 회사들, 식료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회사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이윤을 많이 추구하려면,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먹어줘야 되죠,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도록 사람들이 쭉쭉 많아지나요?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 더 많이 먹게 만들려면은 한 사람이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식료품에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먹어도 예전만큼 그렇게 금방 배에 부른지를 잘 모르게 돼요. 특히 과자 같은 거 먹어보면은 과자 한번 먹으면은 멈추기 어렵죠. 줄과자, 제 아내가 예전에 별명이 줄과자였다 그래요. 그 회사 다니면서 과자 하나 뜯으면은 계속해서 먹는다고. 근데 이 과자 안에도 그런 것들이, 첨가물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먹으면은 계속해서 먹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최대한 좀 피해주는 게 좋고 자연식품 위주로 해서 섭취를 하는 게 과식을 막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했네요. 세 번째, 가능한 오미와 오색을 골고루 섭취한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미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드렸는데요. 신맛은 몸을 좀 수축하게 만들고, 쓴맛은 좀 이렇게 가라앉게 만든다 그랬어요. 매운맛은 좀 발산을 시키는 효능이 있고, 단맛은 좀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효능이 있다 그랬죠.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달고, 짠 거, 짠맛. 짠맛도 좀 뭉친 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몸에 물이 좀 많이 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비라는 거는 음식의 색깔이 있어요. 요새 음식 색깔별로 이렇게 먹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검은 색깔을 띠는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라앉고 좀 응축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백색을 띠는 음식들은 좀 이렇게 수렴을 하고 몸에 이런 단백질을 좀 보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나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산을 시키고 몸을 좀 움직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노란색은 좀 이렇게 살찌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초록색은 좀 이렇게 좀 자라나게 하는, 초록색을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같은 체질별로 음식을 잘 가려 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체질 음식 안에서도 오색과 오미를 좀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탄 음식을 피해야 한다.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요새 고기 자꾸 숯불에다가 태워 먹어가지고 조금씩 탄 그게 암을 좀 일으키고 몸을 좀 탁하게 만들고 하게 되죠. 탄 음식이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건 뭐냐면 튀긴 음식들. 열 고온 몇백 도에다가 기름에다가 바짝 튀겨버리면은 우리 음식물이라는 건 자연 상태에서 그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들이 다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효소들은 다 단백질 구조예요. 열에 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튀겨버리면 혹은 너무 많이 익혀버리면은 이 효소들이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소화 흡수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음식 입에서는 맛있는데 이게 흡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효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식으로 먹을 때가 가장 그 음식을 섭취하기가 가장 좋은 형태가 되는데 튀긴 음식이 가장 안 좋습니다. 칼로리만 높아지고 필수적인 영양소들은 다 파괴가 돼요. 야식을 하지 않는다. 요새 밤 늦게 잘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밤 늦게 주무시다 보니까는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9시쯤 돼가지고 10시쯤 돼가지고는 또 이렇게 먹게 돼요. 자, 우리 위장이 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음식을 먹고 위장이 비는데 2시간 맞습니다. 보통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2-3시간이 지나고 나야지 위장이 완전히 또 텅 비어요. 그리고 위장이 멈추죠. 그렇지 않고 위장 안에 뭔가 음식물이 남아있을 때 위장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특히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먹고 나면은 먹고 바로 들어놓으면은 잠을 못 잔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잠이 들려고 그러면 피가 간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간으로 피가 가지 못하고 계속 위장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잠이 쉽게 들지를 않죠. 그러게 되면 또 설잠 자게 되고 푹 자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몸이 피곤하게 되고. 그래서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무언가를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 전에 먹고 자면은 위장 안에 뭐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2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이게 다 흡수될 때까지 내가 잠을 푹 자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남아있는 채로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대로 음식물이 여기서 부숙이 되게 됩니다. 그럼 괜히 더부룩하고 가스도 많이 차고 그 다음날 뭔가 좀 입맛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식을 삼가하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하죠. 음식을 오래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된다가 6번인데 아까 4번에 튀긴 음식 먹지 말라는 거랑 좀 연결이 돼요. 우리 몸에는 효소라는 게 있어요. 효소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요새 무슨 효소면 다 좋은 것처럼 만병통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음식을 익히면은 음식 안에 있는 효소가 다 파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상당히 부족한 음식을 요새 우리는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이 효소가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은 2가지에 쓰여요. 하나는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데 쓰이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 분해하는 데 쓰여요. 자, 대사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데 필요한 기본 활동을 우리가 대사라 그래요. 36.5도 체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뛰어야 돼요. 호흡하면서 계속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돼야 됩니다. 노폐물이 생기면 이거를 신장에서 거르고 간에서 거르고 담즙으로 배설하고 소변으로 배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먹으면 위장이 움직여서 이거를 흡수하고 저장하고 분해하고 배설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인 대사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되는데 효소가 상당히 많이 쓰여요. 효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런 대사 속도의 한 4,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자, 4,000배 그러면은 아예 효소가 없을 때는 기능이 안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내가 왠지 모르게 좀 몸이 찌뿌둥하고 무력하고 기운 없고 손발도 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먹고 있는 것, 좀 효소가 요새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요새 추위를 많이 타지는 않는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때 무슨 오행 생식이다, 무슨 황성주 생식이다, 생식이 되게 많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식 드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생식을 먹었더니 예전과는 다르게 몸이 되게 좋아졌어. 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생식 안에는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효소가 부족한 음식만 먹다가 좀 효소가 충분히 들어오는 음식물을 먹으니까는 컨디션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병도 다 고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많은데,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을 좀 덜 익혀서 먹는 거.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자, 해서 우리가 소화 효소로 너무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대사 효소가 많이 부족해져요. 소화 효소를 좀 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사 효소가 좀 더 충분해져요. 그래서 익히지 않은 음식들을 너무 과다하게 익힌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거를 소화시키는데 효소가 거의 대부분 소진이 돼버리기 때문에 대사하는 데 쓸 효소가 많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음식을 익혔더라도 오랫동안 씹어서 먹으면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 효소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데가 췌장이에요. 이자라 그러죠. 거기에서부터 가장 많이 분비가, 그 다음으로 많이 분비가 되는 게 어디냐 그러면은 침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충분히 침하고 음식물을 버무려주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효소들이 음식물들을 분해하기 시작을 하면서 소화 흡수시키기가 상당히 편해져요. 그래서 무엇을 먹던지 간에 오래 씹어 먹고 침이랑 충분히 섞어서 먹는 거, 그렇게 하면은 대사작용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몇 번을 씹어야 될까요?
30번. 30번, 뭐 어떤 분은 50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이게 기준이 없어서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자기 나이 수대로 씹어라. 그래서 내가 30대 그럼 30번, 내가 40대 40번, 50대 이상은 50번. 자, 근데 이거 제가 진료 중에 되게 많이 가르쳐 드려요. 많이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근데 성공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이 습관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치 어떤 주문이랑 똑같냐면은 맨날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사람한테 이제부터는 왼손으로 글씨 써보세요. 자,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답답해요. 막 미치겠으면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는 금방 다시 오른손으로 해버리고 싶어. 답답해요. 씹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한 서너 번 씹다가 꿀떡 삼키는 분한테 50번 숫자 세가면서 씹으세요 하면은 몇 번 씹다가 또 사라지고 하니까 아이고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데 원래 그래요.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한 100일 정도 꾸준하게 계속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되는구나.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한 100일 정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꼭 오랫동안 씹는 거. 만약에 제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좀 강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예요. 오래 씹어 먹는 거. 요거 하나는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7번째로 약 먹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보약이나 건강식품 함부로 먹지 않는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진료 중에 어떤 약 드세요라고 물어보는데 건강식품은 어떤 거 드세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뭐 잘 기억도 못해요. 뭐 오메가3도 먹는 거, 뭐 키토산도 먹고 있고 무슨 토페롤도 먹고 있고 멀티비타민도 먹고 있고 뭐 하면서 한번 가지고 나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한 보따리를 쇼핑 빼다 들고 이렇게 한 보따리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러죠. 이것만 드셔도 배부르겠네요. 밥 안 드셔도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진짜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안 좋으니까 그렇게 또 많이 먹었겠죠. 나한테 맞는 거 필요한 거를 골라 먹을 때가 가장 좋지. 이것저것 무턱대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다 좋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약을 너무 쉽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 병원 가서 진료하면 꼭 약을 좀 먹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체질이 제일 많이 그럴까요? 소양인들이 제일 많이 그래요. 소양인들 자기 몸 기가 막히게 챙깁니다. 몸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좀 저 사람 소양인인가? 이렇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자, 8번 일은 과로하지 말고 매일 적당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피로하지 않게 한다. 요새 사람들은 몸을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몸을 너무 과다하게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노동을 우리가 적당한 운동이 어느 정도 운동이냐? 그럼 하루에 1시간 정도 걸어 다니는 운동이 가장 적당한 운동이에요. 걷는 걸로. 그 이상이 돼버리면 좀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되면은 몸에 순환, 열이 발생이 되지가 않고 땀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꾸준하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이 50대고 완경이 되고 나면은 골다공증 같은 거 올까봐 되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자기 노동으로 먹고 살던 시절에는 골다공증 환자들이 아주 드물었어요. 되게 희한한 병인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골다공증 걸렸다고 어떻게 뼈가 그렇게 약해질 수가 있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불과 한 3, 40년 전이에요. 자기 몸으로 먹고 살던 시절. 근데 요새는 자기 몸으로 먹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움직이고 노동하고 운동하고 하면은 다 예방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꼬박꼬박 걸어다니면 지금 골다공증 약 먹고 있는 사람들의 95%가 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게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 30분 운동을 하되 너무 심한 운동은 피하라는 거.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발목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치료받는 분이 계셨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거예요. 조금 치료하면은 좀 좋아진 듯 하다가 또 다시 마찬가지 해서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불러다 놓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별일 안 한대요. 그냥 가정주부라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마라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완주를 벌써 뭐 30번도 넘게 완주를 하셨대요. 그리고 날마다 마라톤을 연습을 하시는데 10km 이상씩 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잠깐 보름만 좀 쉽시다 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안 닿던 발목이 다 나은 그런 적도 있는데요. 운동을 하더라도 좀 적당한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몸을 상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손해가 되겠죠. 10번은 햇빛, 물, 공기 등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 뭐 당연한 얘기죠. 도시 이제 지금은 그래도 오염이 많이 덜해졌지만 또 중국에서부터 바뀌는 오염 물질도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물고기들을 봐도 좀 더러운 물에서도 사는 물고기들이 있지만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만 병이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좀 잘 적응해가지고는 웬만큼 좀 오염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 뭐 여행만 갔다 오면은 괜찮은데 집에만 오면은 꼭 안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일국수에서 사는 물고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 좋은 데로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1번도 그런 내용이고요. 수면은 충분히 취하되 밤 11시 이전에 잠들도록 한다. 자, 우리 몸에서 피로를 풀어내는 거, 우리가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은 몸이 체력이 떨어져요. 지치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다시 상쾌한 기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충전이 되느냐 그러면은 자시예요. 자시가 몇 시부터 몇 시죠?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자시예요. 그래서 이 자시에 내 몸의 배터리의 50%가 이 2시간 안에 충전이 돼요. 근데 이 2시간 안에 잠이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충전이 그 50% 작용이 안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무겁고 찌뿌둥하겠어요. 그쵸? 자, 자시에는 자셔야 돼요. 이거 안 통하네. 딴 데서 통하던데 오늘은 좀 안 통하네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시에는 자셔야 됩니다. 네. 자, 13번 햇볕을 매일 15분 이상씩 쐰다. 햇볕 지금 못 쐬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다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차로 출근해가지고는 차로 퇴근해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돌아오고 햇볕을 전혀 못 쐬는 생활을 계속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햇볕이 왜 중요하냐면은 햇볕을 받아야지만 몸에서 비타민 D 같은 게 생성이 되고 세로토닌 분비량도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요새 뭐 세로토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요새 좀 우울증 환자들 갈수록 좀 많아지고 있어요. 자, 대부분 뭐냐? 햇볕 못 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권해주는 게 하루에 30분씩 걸어다니고 1시간씩 햇볕 쬐세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이런 몸의 기력도 좀 많이 보충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 15분 이상 햇볕 쬐는 거 이거 좀 지켜주시고요. 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취미생활을 한다네요. 자, 취미생활 하고 계시나요? 자, 취미생활 하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 뭐 하고 계시죠? 소액. 좋습니다. 뭐 하고 사군자다. 사군자.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취미활동? 없군요. 취미활동은 내가 정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 동적인 취미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가령 내가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고 책 보고 씨름한다? 그러면은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적인 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내가 맨날 이렇게 몸으로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선수도 있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취미활동은 정적인 거를 하는 게 좋아요. 뭐 영화를 보러 다닌다든지 뭐 텔레비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정적인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김연아 선수한테 취미활동으로 수영을 하세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그건 뭔가 안 맞겠죠. 이렇게 맨날 책 보고 씨름하는 사람한테 독서를 권해드리면은 안 맞죠. 자, 우리 취미활동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 공부시키는 요새 엄마들, 아이들 조금이라도 뭐 딴짓하는 것 같으면은 막 그러면 안 될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계속 해가지고는 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은 우리 주의력은 금방 고갈이 돼요. 그래서 이 주의력이 다시 찰 때 그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력이 고갈이 되면은 반드시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력이 다시 차오르게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내가 진짜 재밌는 거, 되게 막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막 즐거운 거, 그런 취미 활동 하나 정도 내 인생에다가 좀 포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되게 애썼잖아요. 이렇게 애써온 나한테 좀 즐거운 거, 다음에 내가 기분 좋은 거, 이런 거 하나 내 삶에서 하나 정도씩만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